사람들은 어둠 때문에 아기가 울지 않도록 작은 빛을 모아 한 곳을 비춰주었다. 빛 속의 아기가 이따금 만세하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 비명 같은 환호가 터졌다. 아기는 그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팔을 뻗었다. 더 높이, 더 오래. 아기는 꽉 막힌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호소하듯 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듯 두 팔을 들어 올렸다. 작은 두 손바닥과 열 손가락이 희미한 빛을 모조리 흡수하며 하얗고 기이하게 빛났다. 어느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신을 찾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다영 소설 기도는 기적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유계영, 저는 문은강입니다. 849회는 나의 문학연대기로 진행됩니다. 나의 문학연대기는 작가가 직접 인생의 문학적 순간에 대해 들려주는 인생 그래프 토크 시간입니다. 문학을 축으로 한 희비의 순간들 이야기를 위해 오늘은 우다영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다영입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입 안 떼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계속해주세요. 네, 뜻밖의 오프닝에 소라님들께서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저희 문소팀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소라님들께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하는 마지막 회차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하다가 그간 다양한 작가님들을 만나며 질문자의 역할을 해오신 영디님께서 이번에는 게스트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학 얘기를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꾸려진 오늘 방송, 우다영 소설가의 문학연대기, 소라님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절차를 지켜서 인사부터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우다영 작가님. 먼저 문장의 소리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나오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준비할 게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스튜디오에 저희 이피님과 문장님이 함께 있어서 너무 든든한 방송입니다. 좋습니다. 양력 그래도 한번 해야겠죠? 네, 우다영 작가님께서는 2014년 세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는 밤의 징조와 연인들, 앨리스하고 부르면,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중편소설 부캐에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 다음은 근황 토크 늘 하던 대로 이어서 가는데요. 다영 작가님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 문장의 소리 잘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문장의 소리를 진행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2년간 여러 작가님들과 여러 방송을 녹음했는데 벌써 끝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는 동안 제가 힘들다 소리를 너무 방송에 많이 남겨서 더 이상 입을 떼고 싶진 않은데요.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조금씩 나아가 보려고 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조금 나아진 기분 좋은 어떤 상황에서 문장의 소리와 함께 어떤 문을 열고 나간다. 이런 기분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되게 힘들어 하셨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되게 친하지 않아서 도대체 왜 힘든 건지 물어보고 싶어도 좀 조심스러워서 좀 물어보지 못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좀 덜 힘들어 하고 계신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면 2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제 안에서 아주 제자리 걸음을 하듯이 많은 걸음을 10,000보, 10,000보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좀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을 문장의 소리랑 함께해서 저한테는 좀 뜻깊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다영 소설가와 함께하는 문학연대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다영 작가님의 학창 시절을 파헤쳐보는 그렇게 학창 시절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시절. 되나요? 네. 다른 시절 아니고 학창 시절을 네. 보겠습니다. 소설가가 되기 이전의 다영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소개해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말도 안 돼. 보냈기 때문에 진짜 사기꾼이야. 학교대에서라면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 믿으며 다행히 어른이 되었다. 네. 여기에 대해 어째서? 할 네.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네. 프로필이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엔솔로지를 묶었을 때가 청소년 소설 엔솔로지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분명히 어두운 프로필을 써서 드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편집자님께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프로필을 써야 한다고 하여서 편집부에서 조금 함께 적게 된 프로필이고요. 놀랍게도 청소년 소설은 구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쇠가 찍히면서 영원히 제 프로필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영원히 이 프로필로 나는 비정상을 정상이라 믿으며 다행히 어른이 되었다가 영원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을 얘기하자면 사실 진짜로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쓴 소설이 가장 평범하지 않은 소설이라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을 때는 평범한 줄만 알고 지나와서 나중에야 조금 달랐구나라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어릴 때 사실 저의 유년기, 청소년기는 두 시기로 나뉩니다. 아팠던 시기와 나았던 시기.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 밖에서는 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어릴 때는 엄청 아픈 아이. 그래서 늘 아픈 게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인생의 전반이 아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지시는 마시고 우리 눈물 많은 우리의 눈물이 아직 나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네. 그랬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제가 막 어떤 책을 읽고 습작을 하고 그랬던 학창 시기라기보다 엄청 삶을 열심히 그냥 살았던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팠던 시기에는 사실 천식이 조금 심했었는데 숨을 좀 못 쉬는 병이니까 그런 몸 상태에 대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이 감각에 대해 엄청 많이 느끼면서 그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막 뛰거나 어떤 활동을 많이 하면 숨이 차질 것 같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은 그거를 어떤 자극이라고 받아들여서 숨이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데 놀랍게도 그 배뇨 활동을 할 때 인간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숨이 항상 막히는 거죠. 그리고 걸을 때나 뭐 다른 활동할 때도 당연히 숨이 막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상황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거의 조절할 수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숨이 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웃기면 좀 호흡이 곤란해졌었는데 제가 막을 수 없었던 활동들이 딱 2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제 신체적인 활동인 배뇨 활동. 그거는 호흡을 이렇게 가쁘게 하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감정은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웃긴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웃음을 잘 못 참아서. 근데 웃으면 바로 숨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감정은 전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웃기면 포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웃긴 사람이 앉아서 웃기기 시작하면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뒤져서 뭔가 뿌리려고? 네네, 호흡기를 이제 열어주는 그 역을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그게 뭔가 힘들거나 슬프다기보다 그냥 엄청 간단한 그 저의 루틴이었던 거죠. 그 2가지는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전반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몸에 대해 그리고 약간 저를 위해 애쓰는 부모님의 어떤 심리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맨날 저 기침하면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혼낸 게 아니라 혼내는 말투가 나오는 거죠. 너 왜 기침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무서워서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어두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문득 네.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요. 그러면 차례대로 얘기해보죠. 네네. 저는 그래서 영디님이 이렇게 화장실에 잘 안 가는구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영디님 방광이 진짜 튼튼하거든요. 아니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 방송 4개를 진행하는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아니, 그것까지 소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 한 아니잖아. 6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 아메리카노를 진짜 큰 걸 드시는데 전보 사이즈를 먹고 화장실 안 화장실 안 가잖아요. 가요. 그래서 진짜 영디님은 방광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그렇게 이거 화장실 안 방송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요. 누구 맘대로.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인 배뇨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전 영디님이 가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과시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 그것도 잘해. 나 이거 뭐 달리기 잘해. 뭐 이런 거를 왜 저렇게 많이 말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약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구나를 이해했어요, 지금. 나중에 얻게 된 건강이거든요. 완전히 그럼 없었다가. 자랑할 만하지. 네. 그 어릴 때 앓고 나서 얻은 건강은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이제 갖게 되는 거. 네. 진짜 한없이 약하게 생겼는데 자꾸 자기 강하다고. 맞아. 짱쓰다고. 그런 것이었군요. 네, 건강부심 좀 있고요. 뭐 어쨌든 네. 그때도 그럼 읽고 쓰는 일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당시에 특별히 심취해 있던 작품 혹은 작가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프지 않아진 시기는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니까 딱 이제 두 시기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플 때는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할 일이 딱히 없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를 위한 책들을 읽었죠. 사실은 그 세계 문학 전집, 과학 전집, 인전 전집. 그래서 그런 책들을 그래도 책이 정말 많았으니까 거의 뭐 1000권, 2000권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반복해서 어린이를 위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그리고 나서 몸이 건강해진 다음에는 책을 안 읽었어요. 전혀. 놀아야지. 네, 전혀 읽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딱 분리하여 보냈는데요. 그래도 어릴 때 좋아했던 소설이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소설인데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좀 장편 청소년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한강 선생님의 추천도서로 유명해졌는데 예전에는 어디 가서도 이 말을 많이 해도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청소년기에. 근데 이 소설 내용이 좀 파격적이에요. 어린 형제가 있는데 동생은 몸이 좀 아팠었고 형은 되게 건강하고 누가 봐도 멋진 형이었는데 나중에 그 불이 화재가 났을 때 형이 동생을 업고 뛰어내려서 형이 죽고 동생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동생이 아니라 형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동화예요. 동화인데 청소년 소설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동생은 어차피 몸이 아팠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근데 늘 형이 말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가면 아팠던 몸이 다 낫고 우리는 건강하게 골짜기를 누비며 모험도 하고 되게 멋진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세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멋진 모험을 해요. 악당들도 물리치고 사자왕 형제라고 불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일을 해내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데 형이 다쳐서 죽을 상황에 놓인 거예요. 반대이죠. 이제 그때는 동생이 그러하였는데 근데 형이 다시 이제 동생을 달래며 말을 해요. 하지만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또 다음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형이 다음 세계로 함께 가기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서가 되었었어요. 너무 이제 동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금서가 됐는데 사실은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모험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팠었으니까 아마 그 책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책이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교실에 학부모님들이 마련해준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뒤쪽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1년 내내 계속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디님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권 따로 사거나 하면 되는데 계속 대출을 하고 반납했다 대출을 해서 계속 제 집이나 제 서랍에 계속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했던 거죠, 그 책을. 그래서 마지막에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의 돈으로 산 우리 책이니까 좋아하는 책들 좀 가져가자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지금도 제 책장에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습작기도 되게 궁금해요. 언제부터 소설 쓰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습작 소설, 지금은 안 나왔지만 좀 기억에 남는 소설 뭐 이런 것도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뭐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곳들에서 이제 AI를 도입하니까 그냥 포스팅된 글들이 뜨는 게 아니라 AI가 그걸 정리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 조사를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를 해서 제 거를 한번 모아놓은 걸 보니까 온 세상에 제가 했던 말들이 취합되고 해서 뭔가 어떤 맥락을 만들어줬는데 그중에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어디 인터뷰에서 한 번 정도만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에 나갈 줄은 아마 몰랐나? 그랬을 것 같은데 수능을 망쳐서 문예창 작가에 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인가요? 아, 수능을 망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문예창 작가에 갔다는 정말 오해가 있는 게 그 시기에 무언가 우리는 가장 수능을 향해 가는 어떤 목표가 별로 없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수능을 망치긴 했는데 뭔가 성취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그때쯤에 갑자기 했는데 뭔가 글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가장 어려운 시기, 나한테 조금 이제 힘든 시기가 맞아지자마자 가장 돌파구로 설정한 저의 목표가 이곳에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예창 작가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쓴 그 시험 꽁트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떤 첫 번째 습작 소설이거든요. 주제가 뭐였어요? 시제목 밝히자면 다리 위에서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네. 여기선 설명하기엔 너무 긴 얘기지만 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소설을 써서 청소년기에 어떤 상을 받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합격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땐 더 밝았으니까 어둡게 써야 된다더라고요. 궁금한데요? 다리 위에서 어떻게 어둡게 썼는지. 그 얘기하신 그 소설 좋아하셨다는 그 소설도 떨어지는. 그니까요. 어머, 저는 한 번도 연결 지어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썰을 그때 쓰고 그다음에는 문예창작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생각보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뭐 했냐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썼던 것보다 어떤 삶을 집중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냥 주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방식의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를 제일 끌어당겼던 것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문학을 재밌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그 학부생 때 등단을 하셨잖아요. 혹시 몇 학번이시죠? 저 09학번입니다. 그러면 09학번인데 2014년에 데뷔하셨으니까 네. 4학년? 왜냐면 저 그 휴학을 했기 때문에 4학년이지 아니었으면 졸업했겠죠. 졸업. 네. 그렇죠. 그때 그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혹시 그 순간의 기억이 나세요? 네, 사실 그 한 4시? 5시? 이쯤에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해외에 이제 넘어가는 그 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되게 밖으로는 잘 놀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은 조금 이렇게 차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시기니까. 근데 놀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누군가들을 만나러 저쪽으로 걸어가고 네네 있었죠. 근데 그 걸어가는 와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 앞에 보이는 친구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딱 도착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당선이 됐대. 그러면서 이제 그 놀러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걸어가는 길이 계속 생각이 나요. 저기에 친구가 서 있고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원래는 오늘 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그날.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근데 이른 등단을 하게 되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겁에 질려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뭘 모르면 용감하다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같은 해에 등단한 친구들을 늘 이제 작가들을 위로해주며 왜 힘들어해? 하면서 즐겨. 네,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즐거운 1년, 2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저만큼 등단 축하 파티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때의 다영 작가님은 본 적이 없고 제가 등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영 작가님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해맑게 너무너무 기쁘게 술을 기쁘게 술을 마시는 건 뭐야? 너무 재밌게 이 자리가 너무 꿀꺽꿀꺽 이렇게? 꿀꺽꿀꺽 먹어봐요 꿀꺽꿀꺽 이랬던 기억이 그래서 되게 해맑은 작가님이시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호시절이었다. 네. 그립네요. 그때 자기에게 한마디를 건네준다면? 건강 챙기고 잠도 좀 자고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영디의 학창 시절을 지나서 다음 코너는 다영 작가님의 첫 소설집 밤의 징조와 연인들 그리고 두 번째 소설집 앨리스하고 부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책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요. 다영 작가님의 소설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징조일 텐데요. 징조라는 것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만 존재할 수 있지만 언제나 사후에 포착되는 것이잖아요. 소설가에게 이 징조라는 것이 어떤 감각일까요? 사실 어떤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징조는 징조가 아닌 상태로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게 징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시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소설은 어쨌든 이어붙여서 구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생략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구조를 만들고 구성을 한 후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 보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어붙이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냥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할 때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펼쳐져 있던 어떤 것에서 이별을 연결해서 맥락이 되는구나 라고 그걸 발견할 때 그것들이 다 징조로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썼던 소설들은 다 어떤 인과에서도 좀 벗어나 있고 뭔가 앞뒤가 좀 순차적으로 선행적으로 가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구성했던 것 같은데 보기에는 선행적으로 가지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징조에 관해 많이 고민하면서 써봐야지가 아니라 그저 첫 번째 소설집들은 좀 그렇잖아요. 다 써봐서 묶어보니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이어붙임 그리고 그걸 이어붙이는 맥락 왜 이렇게 이어붙이고 싶었지? 왜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했지? 이런 생각들이 좀 중요한 창작의 방법이라 저의 창작의 여러 그 에센스들이 첫 책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쓰고 싶은지 많이 배웠던 작품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앨리스 하면 부르면으로 가면서 뭔가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첫 책, 두 번째 책을 읽었을 때 다영 작가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득도 같은 거. 네. 되게 좋은 소설집, 명소설집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 첫 책과 두 번째 책 사이에 어떤 고민과 어떤 시간이 있었길래 이렇게 넘어올 수 있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깨달음이 있었나요?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인데요. 사실 정말 첫 책은 뭣도 모를 때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작가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아예 그쵸. 이미 성숙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멋모를 때 쓴 것들을 묶어 엮을 때가 많은데 저도 그래서 첫 책에 대한 어떤 많은 그 배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들이 첫 책 다음으로 이제 반작용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선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하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몽환적이다, 좀 붕 뜬 느낌을 가진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선명한 몽환인 거죠. 선명해지긴 한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에 첫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그냥 맘대로 썼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앨리스하고 부르면은 쓰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 정하고 쓰니까 그게 좀 더 자유롭게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좀 큰 자유가 아니라
방향이 좀 잡혔을 때, 아, 이게 진정하게 내가 여러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껏 넓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때쯤 약간 소설가 비슷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때쯤은 조금 소설가가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기억이 있네요. 그럼 뭔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꽤 높은 어떤 곳에 점을 찍을 수 있겠네요. 득도. 네. 득도의 점. 그러니까. 저는 연결에 대한 생각도 되게 궁금한데요.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서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어딘가 닿아 있는 느낌도 들어요.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람 좋아 인간이신데 네. 다영 작가님께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사람은 정말 고독한 마음이 뭔지 알까? 이런 걸 가끔 생각해 보는데 홀로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 고독에 대해서 과연 느껴본 적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고독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실하게 지금 선서한데 고독합니다. 물론 사람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는 더 별로 큰 고민 없이 당연하게 숨 쉬듯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쓴 글들을 보면 되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좀 문장적으로, 아포리즘적으로는 엄청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나, 그리고 완전한 타인인 저들, 그리고 상관없는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 저한테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었는데, 그 어떤 시기를 좀 겪으며 그 사람과 사람이 정말 연결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궁금하다. 그 어떤 시기 맞아. 궁금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45분이 아니라 45시간 정도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의 세밀세밀한 면면을 하나하나씩 확인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잠시 인류애도 잃고요. 어떤 일의 재미나 뭔가를 먹어도 맛있지 않고 뭔가를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좋아하던 모든 것들, 책이나 사람이나 대화나 노는 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무채색? 무감각한 것처럼 좀 멀어지는 시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관성이 있으니까 그 늘 가던 방향으로 생활들은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감각들은 잃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읽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게 있었던 게, 저는 글도 척척 쓰고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 이런 생각도 그냥 하는 것, 쓰는 것,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뭔가 재미를 느끼거나 애정을 갖지 못하면, 특히 어떤 것에 감정이 흔들리거나 조금 거기에 뭔가가 탁 붙지 않으면 기억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억이 정보의 축적인 것 같지만 감정이 한번 걸렸거나 흔들렸거나 한 그 걸린 부분들이 기억으로 남는 건데,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사람은 기억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도, 뭔가를 느낄 수도, 심지어 뭔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만 했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체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결에 대한 생각? 예전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면 요새는 좀 그 살에 닿는 감각으로 조금 느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45시간 필요한 글이 뭔지 대충 알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힌트. 그렇죠. 거기서 힌트가 있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그 보라색. 네. 저의 색. 아미에게 뺏겼지만. 근데 왜 보라색이에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작가님의 색. 제가 사실 좋아하는 색이긴 하였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먼저 보라색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출판 편집부에서 보라색 표지를 딱 주셨어요. 마침 저도 좋아하는 색이고 소설들하고도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저는 그냥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요 정도 말씀만 드리고 책이 딱 너무 잘 어울리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다른 책들의 출판부에서 알아서 보라색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작가님께서 의도한 게 아니고. 늘 제안을 주신 모든 표지가 그렇게 나왔어서 영원한 보라색이 된 거예요. 전 한 번쯤은 파란색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4권의 책이 보라보라한 소설들로 엮였고 그거를 이제 어떤 1분기라고 하면 다음은 파란색 하고 싶습니다. 저 파란색도 좋아해요. 파란색. 근데 보라색이 작가님 소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파란색 소설 쓸게요, 제가. 파란색 뭔가 여기 안 어울린다는 말 여기까지. 왜 저에게 파란색을 안 주시나요? 네. 그런 애증? 사실 아직도 너무 좋아합니다. 부캐에서가 그 작가님이 쓰신 첫 중편 소설이잖아요. 그동안 단편만 계속 발표하시다가 부캐에서로 첫 좀 호흡이 긴 소설을 쓰셨을 텐데 집필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2번째 소설집 앨리스하고 3번째 소설집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 사이에 쓰게 된 중편 소설인데요. 그 3번째 소설집이 사실 이전 소설들하고 좀 아주 다른 결이었어요. SF의 문법으로 쓰였고 좀 그 움직이는 방식, 쓰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서 엄청 몸에 근육을 바꿔야 되는 좀 많은 것을 되게 시도하고 노력해봐야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를 채찍질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할 때 잘 성장하는 분이 계시고 뭐 다양할 텐데 저는 채찍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좀 걸리고 이거를 조금 시도해서 성공해 보려면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게 생기니까 이 사이에 어떤 글은 좀 마음껏 써보자.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식? 그 앨리스의 소설들을 좀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선도 같이 공유한 어떤 것에서 그냥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쓰자라고 했던 게 부캐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조금 기뻤어요. 그 사이에 좀 저의 억눌려 있던 좀 답답했던 지점들을 이런 창작으로 좀 해소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딘가에서 뭔가 책을 좀 선물할 때 부캐서를 많이 선물해요. 그러니까 좀 저에게는 좀 제가 좋아하는 책인 것이죠. 네. 장편 계획하고 계세요? 궁금해요. 근데 저 이제 말 안 할래요. 왜요? 왜요? 말 좀 해보세요. 장편 써야 되죠? 왜? 네. 쓰셔야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티저 같은 건 안 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근데 이제 장편과 연작소설, 짧은 소설집들을 조금 3가지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현실성 있는 걸 먼저 약간 들려드리자면 짧은 소설집을 예전부터 좀 나도 짧은 소설을 조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어딘가에 이제 청탁을 받아서 쓴 것들은 많은데 그래도 하나의 주제라기보다 하나의 제가 정한 그 규칙이나 방식으로 엮어보고 싶은 방식은 있었는데 좀 사람에 대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써보고 싶은데 뭔가 예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겪어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기사문이나 전해들은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소문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가까이 경험해보거나 소설로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의 아주 가까운 면을 훑어보고 나면 좀 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는 단순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못하고 어떤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짧게 순간의 장면들로 엮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런 여편들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 산책에서 나온 건가요? 네, 마음산책 편집 출판부 제가 정말 쑥 들어갔나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셔가지고 장편 뭐 쓰실 거냐고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그러나 누군가는 더 검은 밤을 원한다로 넘어오면서 SF적 세계관이 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다영 작가님 소설을 쭉 따라오신 독자님들이라면
좀 이런 흐름이 좀 전부터 감지되던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 SF라는 형식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SF 독자가 된 지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방식, 말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사변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매혹이 됐던 건데, 제가 좀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소하게 사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좀 세계를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도 등장하고 마음도 등장하는 방식의 출구와 입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그걸 아예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SF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런 방식,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풀어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를 해본 것이고, 그걸 반기신 분과 안 반기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죄송하지만 쓰고 싶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저 죄송하게는 생각해요.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기대하셨던 게 있으실 텐데 그냥 죄송하다는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좋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서 저는 이 3권의 소설집, 벌써 3권이네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어쩔 수 없었던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작품 얘기들을 지나서 이제 영디님 하면 문장의 소리이죠. 문장의 소리와의 만남, 그리고 저희들의 사랑스러운 영디님으로 2년간 활약해 주셨잖아요. 문소 DJ를 맡아달라는 연락 받았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어떤 기분 드셨어요? 저는 조금 못하죠 막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 못해요 막 이렇게 처음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네, 역으로 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여 조금 반신반의하며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지쳐있기도 하였고 가장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뭘 읽고 쓰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가장 떨어졌을 때, 사랑을 잃었을 때? 아니지. 아니죠. 사랑 아주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네. 그런 시기라 조금 잘할 수 있나? 근데 이걸 맡아도 되나? 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관성은 또 뭐든 재밌겠다 이러고 나아가는 관성이 2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흘러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2년 동안 생각했던 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억지로 웃으면 기쁨이 온다. 이런 그런,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정신과 몸은 그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게 먼저인지 이제 헷갈려 하고 무언가 그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딱 그 재미를 잃었을 때잖아요. 책 읽는 것도 약간 좀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쓰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감각이 멀어졌었는데, 어찌됐든 이 문장의 소리는 뭔가를 읽고 그 쓰고 있는 작가들을 만나고 그 얘기에 대해 계속 하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걸 계속 읽는 것, 이런 걸 계속 쓰는 것,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질문과 이걸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늘 그 순간이 돼서 그 자리에 몰입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은 늘 좋아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생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감각하는 것에 조금 속지 않고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 인생의 많은 부분이구나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장의 소리가 좀 절 도와준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했고 이제 네 팀을 만나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그 강철 방광 썰. 그 얘기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우다영은 강철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언제나 진짜 대단하다. 에너지도 대단하고 열정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나잖아요. 마지막 방송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한다. 나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다. 진짜 궁금해. 그 방광?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저의 그런 걸 걱정해 주시는지 의아했어요. 갈 때가 됐나? 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냥 우리는 한 3번, 4번 갔다 오거든요. 네. 전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뭔가 한 번 할 때 쫘라락 하는 게 좋지 띄엄띄엄 하면 조금 기운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구력이 좀 좋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야지 집중력이 안 흐트러진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문장의 소리에 오기 전에의 생활들이 힘들었지 문장의 소리 때가 조금 다른 것들을 잊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아쉬움은 약간 그걸 일찍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기분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면 그 전에 몇 시간 전부터 며칠 전부터 기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소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때 순간들에도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걸 느낀 지는 반년 정도 됐어요. 네, 1년 반 정도는 조금 휩쓸리듯 쓸려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든 거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PD님은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힘든 거요? 네. 너무 많아서 정하지 하나만 못하시나요? 골라보세요. 하나만. 1위만. 약간 이 방송용 비방용 약간 고르시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저는 그냥 뭐 다 끝난 마당에 뭐 말할 수 있지. 말해보세요. 힘들었는데 저 유튜브 그 썸네일에 달리는 제목 짓는 거 힘들었어요. 유피님의 일이잖아요. 저의 네.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저만 힘들 수 있는 네. 일인데 그냥 이 이야기가 거진 40분 이상인데 이 중에 무엇을 핵심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일단 어려운데 그건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유튜브 콘텐츠가 약간 어그로성 제목도 있고 좀 어떤 과감함 같은 걸 요구하는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너무나 교양스러운 교양적인 문예위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느 교양의 문법을 무너뜨릴 순 없고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노선을 타야 될지 늘 좀 헷갈려 했던 것 같다. 그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예능으로 갔다면 에라 모르겠다고 과감하게 막 두 글자로 하고 막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너무 제가 점점 빼기로 제목을 짓다 보니까 이 호흡을 갑자기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난처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맞는 게 저희가 좀 유튜브 노출도 많았던 2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가 교양방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능으로 할 거면 다르게 했을 텐데 늘 교양방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원하시는 바 어떤 분들이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하지만 저희의 다음 기수는 그 목적으로 짜지지 않았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었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그 작가님들 오시잖아요. 인사하는 게 너무 왜요? 아니 힘들 수 있어. 모르는 작가님들인데 아이잖아. 여기 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막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내가 여기 주인도 아닌데 초대 호스트도 아닌데 초대한 사람 내 녹음실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반년 정도 좀 익숙해져가지고 인사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작가님들한테 인사를 못한 게 좀 너무 슬퍼요. 좀 인사 좀 이렇게 좀 뻔뻔하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걸. 네, 우주의 작은 먼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네. 저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재치가 진짜 이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상황이어도 인사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장 힘들었어.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문소를 2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문소의 다음 DJ께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소라님들은 아직 모르는 그분들에게 한마디 남겨볼까요? 다음 주자에게 주의사항, 팁, 응원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말을 담아서 넘겨주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교양방송이라는 틀을 하지 않았다면 더 다른 방식으로 했을 텐데 다음 분들은 이제 문학이 그런 틀에 머무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SNL 같은 파격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조금 날카롭고 조금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나 싶은 방식으로 문학이 독자분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 제가 할 거 아니라고 지금 그냥 막 말하시는데. 근데 그 정도의 충분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맞아요. 네네. 굉장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애청자의 시청자가 될 생각에 들떠 있다는 말. 그리고 저희가 2년간 이걸 겪어보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팀이 같이 꾸려가는지를 같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문소 팀에게 조금 많은 추억 그리고 많은 기분 좋은 기억들을 남기시라는 어떤 응원과 당부 남기고 싶습니다. 맞아요. 두 분도 살짝씩 남겨주세요. 저는 인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 팀 작업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되게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를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좀 약간 대본을 쓰면서 이번에 잘 모르겠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면 두 분이 항상 막 최고, 막 너무 잘했어,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진짜 해주셔서 최고였어가지고요. 진짜로.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이렇게 팀 사이좋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마음이고요. 즐거운 걸 하셔라. 기획 많이 하셔라 이런 말인가요? 기획회의 많이 하여라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디를 떠난 우다영 소설가의 계획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영상과 녹음, 이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좀 많이 2년간 썼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종이와 잉크 사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제가 치열하게 살아야 소라님들도 다른 독자분들도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용하게 한번 조용한 영디가 되어 혼자 고요하게 있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추후 계획을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고요하긴 글렀어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사세요, 그냥. 최대한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2024년부터 2년 동안 우리 영디님, 그리고 문장님, 그리고 저 유피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콘텐츠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마지막 소감을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감회가 새로운데요. 사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어떤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럴 텐데 저보다 책을 잘 읽어주고 어떤 작가님들과 대화를 더 잘 나누고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더 다른 멋진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가장 잘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제가 잘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2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느꼈던 건 어딘가에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제가 살아왔었나 봐요. 근데 달려가는 게 어떤 목적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끝에 가면 끝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목표 지점은 소멸이고 그 과정에 뭔가에 걸리고 머무르고 좀 머뭇거리는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조금 더 그 인생을 구성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문장의 소리를 하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머물고 있다라는 걸 조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스, 스튜디오 안에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의 목소리들, 제가 가장 연약했던 시절의 목소리들을 들어주신 분들이 소라님들이라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어디선가 만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영디가 아니지만 영디님 하고 불러주신다면 제가 아주 친밀하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냥 혼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지 어떤 책을 읽고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어떤 방송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4권, 뭐 많게는 더 많게의 책 혹은 적게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말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내가 작가님이 오시니까 책을 읽는다를 떠나서 이 작가님께 조금 뭔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이거를 들어주시는 또 소라님들이 계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소설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셨죠? 네, 사랑해 주신 거 맞겠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문장님이 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안 울죠?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네요. 성장한 거죠. 어른이 되신 거죠, 네. 이제? 제가 문장님의 뿌행을 기다리다가 어쨌든 할 말을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협동하지 못한다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도 서툰 편이고 뭔가 혼자 하는 일에만 익숙해서 그런지 어떤 조직 속에 섞여서 뭔가를 기획하고 하는 일들이 처음엔 상당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맡은 일이 연출이었다 보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잘 구현해야 한다는 이상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압박감 속에서 혼자 막 좀 괴로워하기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보다 언제나 타인을 경유해서 덧붙여지고 약간은 변주되기도 하고 방향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 그 결과물이 훨씬 좋다. 맞아요.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성장한 셈이죠. 그래서 뭔가 저의 마음속에도 이번 문장의 소리의 인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협동의 과정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추억하면 언제나 좋을 것 같고 마음 한편이 훈훈할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들어주신 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들어주실 분들하고 계속 뭔가 좋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시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간 고생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역시 영디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우리 소라님들께서 만족하시겠죠? 자, 준비되셨죠? 떠나야 할까요? 떠나셔야 돼요. 이렇게 떠나야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네.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여백 속에 남겨두고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850회로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